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동차 보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책임 근제 보험 열심히 들으셨고, 거의 그대로,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이 들으시는데, 자, 책임 보험 강의 괜찮았습니까? 네. 자, 점심 식사하시고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좀 집중하시고요. 어차피 이게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 시간 지나가면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곤하시더라도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자동차 보험. 작년부터 제가 자동차 보험 강의를 시작했는데 자동차 보험 강의를 해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 4과목인데 책임근제보험과 자동차 보험, 그리고 의학이론, 3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임근제보험, 자동차 보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 아니에요.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다 보면 암기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치를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시겠어요? 아까 첫 시간에 그 몰입 얘기했죠? 플로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말라 그래도 암기 다 하실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강의를 암기 위주로 강의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은 절대적으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시험에서 합격을 못 하시고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불합격하시는 거지 암기가 안 돼서 불합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응? 나가 이해가 완벽하게 됐는데 떨어진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부터 이걸 암기 위주로 학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차 합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목은 또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1차부터 해서 2차가 4과목인데 2차도 4과목이면 적지 않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 그럼 책임보험과 별개냐? 책임보험의 일종이죠. 그렇죠? 책임보험의 일종일 뿐이에요. 다만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보험 상품으로서 약관을 별도로 만들어놨죠. 지급기준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패키지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관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것 뿐인데 결국은 원리는 똑같은 거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 안에 약관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면 어떤 것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책임 근제 보험을 연계해서 학습하실 필요 있고 책임 보험과 자동차 보험 같은 거예요. 오히려 근제 보험이 별종이라고 그랬어요. 근제 보험이 별종이지 자동차 보험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상 책임론, 그러니까 약관 기준을 이제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습득하는 게 자동차 보험의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책임 보험과 연계해서 학습하시면 일정 부분을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전 오후 강의를 할 텐데 다음 주면 제가 민법을 강의할 거예요. 오늘 했던 게 반복이 돼요. 복습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강의하는데 그걸 또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복된다고. 손해론 가서 또 한 번 중복이 돼요. 예. 지급기준이 있다 보니까 손해론에서 책임보험과 자동차 보험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책임보험은 손해론을 가르치고 자동차 보험은 손해론에다가 지급기준을 연계해서 가르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시간이 좀 절약이 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해도가 높아지면 학습 능력이 올라가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해도가 높아지면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넓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시간을 줄이면서.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 같이 학습하신 분들이 제 자랑 같지만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고득점에. 자동차 보험이 오히려 고득점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자동차 보험 좀 쉽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이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데 오히려 자동차 보험이 가장 고득점이 많이 나왔어요. 자, 사실 시험 문제를 보면 자동차 보험은 5문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작년하고 재작년 보세요. 사례 문제가 2문제 나오고 약술이 3문제 나왔어요. 사례 문제 2문제가 50점, 약술 3문제가 50점이에요. 자, 5문제 나오는데 이걸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사례 문제 비중이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 문제를 제대로 풀면은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약술이 뭐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약술이 뭐 15점, 뭐 20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꼭 예상치 못했던 문제 하나씩 나옵니다. 작년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근데 사실 자동차 보험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1차에서 나온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마다 나와요. 작년에 이제 제가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문제풀이반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보험 범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만 썼어도 충분히 웬만한 점수 받았을 거고, 그리고 그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사례 문제. 그리고 작년에 지급 기준이 개정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다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20점짜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예상된 문제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고득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례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 여러분들 샘플 강연 보시면 자동차 보험은 이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뭐 제가 해보니까 차라리 책임 보험보다 더 심플해요. 왜냐? 그 유형을 한 10가지로 다 구분하자면, 굳이 나누자면 한 10가지로 나와요. 10가지로. 10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조합을 해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왔어, 실제로. 작년에 자동차 취급업자, 대리운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제 양도 조합을 해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면책 사안에서 가족사상 면책과 그 다음에 뭡니까? 상속, 사망의 경우 상속 문제. 이 2개 혼합이 돼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5가지가, 10가지가 있거든요. 거기 내용, 문제들을 조합을 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10가지 유형을 조합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트레이닝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제가 기본 강의를 하고 문제풀이반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문제풀이 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때는 이제 약술 문제집과 사례 문제풀이 노트인데, 그 사례 문제풀이 노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동안 40회까지 나온 자동차 사례 문제 기출문제 있죠? 그 문제들은 우리가 2014년도 이전 시험 문제들은 완성형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책임론에서 끝나는 거예요. 배상 책임론, 보상 책임론에서. 근데 2014년부터는 거기에 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문제들을 완성형 문제로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문제가 40점짜리 문제인데 책임론으로 끝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뭐 서너 사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그대로 해서 그 피해자별 손해 내역을 주고 계산 문제,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까지 같이 만드는 문제로 지문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전의 문제들은 배점이 60점씩 나와요. 왜냐하면 책임론이 40점이니까.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금, 최종적으로 보험에서 지급하는 지급보험금 산정까지 추가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배점이 한 60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로 문제풀이반 때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러니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니 실제로 제가 예상한 거는 작년 뭐 이렇게 샘플 강의 보시면 자동차 보험은 그 손해론 부분에서 이렇게 책임보험처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액은 주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별 이제 이렇게 뭐 그 손해 내역을 산정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손해액은 주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피해자별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하는 수준 정도로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론은 지급보험금 지금 계산 문제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책임보험하고 약간 겹친다고요. 손해액을 다 산정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로 나올 거다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 정도로 나왔는데 그렇지만 저는 문제풀이반 때 그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그런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보험은 민사와 다르게, 민사배상 책임과 다르게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이렇게 각각 산정을 해야 돼요. 사망보험금 내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있고 각각 있다고요. 그걸 그대로 산정하는 문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 그 시험 문제는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책임론 부분도 그 10가지 유형을 조합을 해서 모의고사 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득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방식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한 난이도, 중상위 정도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때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여러분 틀린 걸로 그냥 그만둡니까?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왜 틀렸는지 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는 제가 만든 문제들을 이해를 하고 한다고요. 제가 만든 문제들 이해하고 가잖아요. 시험에서. 그 이상을 나오지 않아요. 이상의 난이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반을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러보면 작년에는 제가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을 같이 했지만 그전에는 책임보험만 했다고 3년 동안. 책임보험 문제 모의고사만 봐도 시험 점수만 보면 사실은 합격할 사람은 그냥 바로 보여요. 네, 반드시 합격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합격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과목이면 어디서 과락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건 제가 아까 오전에 첫 시간 때 말씀드린 건데 결국 자기가 얼마나 이 시험에 집중하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전혀 이제 다른 시험 문제지만 그게 이제 누가 합격할지는 금방 압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 모의고사 때 성적이 안 좋은 분들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상위 한 20%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합격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락 나시는 분들, 제 시험이 좀 어려우니까 과락 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대다수 다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문제풀이 모의고사 때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해요. 예. 시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쉽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이 이렇게 좀 쉽게 공부해서 커트라인에서 살짝 상회하는 정도로 합격하면 좋겠죠. 기분이야 좋겠죠. 근데 이게 장담이 됩니까, 여러분? 장담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학습하시는 분들 운 좋으면 되는데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 불안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긴장만 될 뿐이지 불안해 하시는 분하고 그냥 긴장하는 분하고 다른 거예요. 불안하신 분들은 합격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불안하지 않아.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내가 그걸 완벽하게 다 하진 못하더라도 합격의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학습하시길 바라고. 자, 자동차 보험은 첫 시간에 제가 작년에도 했지만 첫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이 결과적으로 뭘 하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첫 시간에 좀 또 그림을 그려드려야죠. 그래야 돼요. 뭐 지금 자배법부터 막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지금 어렵더라도 한번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건 제가 첫 시간에 하는 거는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아까 책임근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시간에 해드린 이유는 100%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한번 감을 잡으라는 거죠. 자, 자동차 보험은 오히려 상당히 심플해요. 책임보험처럼 아까 뭐 법리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은 어쨌든 자동차 보험도 패키지 보험이지만, 패키지 종합보험이지만, 자,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죠. 그런데 책임보험은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아까 했죠. 서드 파티. 제3자가 있죠. 자, 이 삼면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삼면관계를 이해하면 돼요. 심플하다고요. 삼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드리는데,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는 보험 계약 관계죠. 자, 피보험자와 피해자. 여기서 피보험자는 일단 여기서는 3면 관계가 있다면, 보험 계약 관계 말고 제 3면 관계에 있다면 여기서는 책임보험이에요. 그렇죠? 피해자 관계. 그러면 여기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보험 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 발생하지만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사고 발생했을 때 상호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채무자가 되고 이쪽은 채권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해자는 보험자에다가 상법에 직접 청구권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직접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고, 또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역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 채무 관계에 이제 여기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래서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사상 권리죠. 그러면 우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했을 때 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 이후 지연이자 판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액 산정 기준은 사고 시점으로 해요. 자동차 보면 달라요. 자동차는 지급 기준이니까 그때그때 시점을 합니다. 네, 이런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얘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산정을 해요. 그래서 판결까지 지연이자 5%를 줘요. 지연이자 5%를 왜 줍니까? 불법행위 시점에 채권이 도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소송에서 지연이자 5%를 줘요.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이든 무슨 책임보험이든 보험권이다. 저 보험권을 소송을 하면 그 피고가 누가 됩니까? 보험자가 돼요. 보험자가. 그럼 보험권도 최종 판결문을 보면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이자 5%를 가산해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연이자 5%가 민사채권이라고요. 민법에 지연이자 5%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험금 청구권 있죠? 그러니까
이 직접 청구권의 성질이 손해배상 청구권설이 있고 보험금 청구권설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권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상인이죠. 그렇죠? 보험자가 상인이잖아요. 그럼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상사 채권에 대한 이자는 6%예요. 6%. 그래서 만약에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보험금 청구권이라면 판결문에 지연이자 6%를 지급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즉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병존적으로 보험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면관계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법적 관계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제 보상에서 피보험자라는 것은 결국은 책임의 주체가 돼요. 이거 책임 보험이잖아요. 책임 보험이 책임의 주체가 되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가해자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그 피보험자가 많죠. 피보험자를 넓혀놓은 이유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렇죠. 김혜영 피보험자가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피보험자 범위를 넓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행위자의 개념이 있어요. 이 부분 가해자, 행위자 개념은 책임보험에서 적용되는 개념이죠. 아까 했었죠. 아까 무과실 책임주의도 있고 과실 책임주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자동차에 국한하자면 가해자는 누가 됩니까? 자동차는 운전자가 되겠죠. 뭐 직접 가해자는 그리고 행위자는 차주? 운행자죠, 운행자. 오늘 운행자 할 거예요. 자배법을 할 겁니다. 100% 이해 안 돼도 돼요. 자, 운행자예요. 그래서 이게 배상 책임 주체가 되는 거죠. 배상 책임의 주체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해자의 개념, 운전자의 개념이고 행위자의 개념, 운행자다. 그러면 이쪽도 책임보험은 먼저 이 범위성 책임관계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면 그 보험금을 지급하든 아니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든 어쨌든 법률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아까 책임 얘기했잖아요. 책임이 있어야 보험회사에다가 전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고 없고 우선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범위성 책임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범위성 책임을 먼저 보는데 우리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은 범위성 책임에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자동차 보험은 뭐라 그랬어요? 민법은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계약 책임은 해당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배법 있죠. 자배법이 우선 적용돼요. 아까 법조 경합 관계가 있다 그랬죠. 청구권 경합 관계가 있고 법조 경합 관계가 있는데 특별법 관계는 특별법이 적용되고 일반법은 배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배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배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자배법 제3조에 이제 운행자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는 차주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상 책임의 주체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운행자에 대한 개념이 자배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조 경합 관계인데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그랬죠. 자,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
이렇게 있죠. 이 두 개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왜 민법이 필요하냐면 배상 책임의 주체는 가해자와 행위자라 그랬는데 행위자로 운행자가 되고 민법에서는 가해자는 운전자란 말이에요. 오늘 뒤에서 자배법을 하겠지만 자배법에서는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자가 책임의 주체예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래서 운행자가 책임의 주체이고 운전자의 개념이 있는데 자배법에서 운전자의 개념은 운행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업무로서 일 삼아서 일을 하는 자, 운행하는 자, 운전하는 자가 운전자예요. 운전자는 배상 책임의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사고 당사자니까 책임의 주체죠. 자배법에서는 책임의 주체가 아닌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민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 있는데 사용자 책임이 사실은 자배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질 일은 없어요. 왜? 운행자 책임을 넓혀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념은 이해하고 계셔야죠. 사용자 책임, 민법 756조가 확장이 돼서 자배법 제3조 운행자 책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법률상 책임을 가리고 그 다음에 법률상 책임이 있을 때, 자, 책임보험은 보험으로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두 번째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험회사 보상 책임은, 보험회사는 그러면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 주체면 배상 책임을 지면 무조건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약관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따질 때 첫 번째가 일단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죠.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유효한 계약이 존재해야 되고 보험계약. 예를 들어서 해지 사유가 있다든지 취소 사유가 있다든지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이러면 보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피보험자 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기친, 승사운, 그 부배자 뭐 이런 식으로 피보험자를 넓혀놨죠. 피보험자가 있잖아요. 어쨌든. 자,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게 지금 이 3명 관계에서 있고 그리고 우리 자동차 보험 패키지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에 대한 손해. 그래서 대인 대물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손해가 있어요. 자손, 자차.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대인하고 자손. 그렇죠? 자손도 이제 손해보험성 상해보험 있죠. 자기 손해. 그래서 무보험자 상해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관계, 대인사고에서는 이 관계가 적용되고 순수 자기 손해는 어떻게 돼요? 이 둘 간의 관계죠. 이 부분은 보험 계약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실손보상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자동차 보험은 실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에요. 특징이 그냥 상해보험이 아니라 실손해를 산정을 해서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줘요. 자기신체 사고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둘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중요하죠. 피보험자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는 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면책 사유 내지는 특약 위반 부존재.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주체죠. 무면 운전을 했다든지 또 유상운송을 했다든지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 자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지라 이거죠. 보험회사에서는 안 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특약을 위반. 그래서 뭐 가족운전 한정 특약을 가입했는데 가족이 아닌 자가 운전했다든지 그렇죠. 특약 위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타
예를 들어서 피보험 자동차 사고인지 피보험 자동차 사고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보험차 사고는 무보험차 사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기타 약관별로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 풀이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법률상 책임을 다지고, 그러면 우리 보험 상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배상 책임, 손해담보, 대인 1과 2예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죠. 저는 책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어떤 대물이라든지 자차라든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대물 따로 시험을 보잖아요. 혼란스럽게 약관에서 그런 거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싹 빼버렸어요. 아예. 그 다음에 자기 손해죠. 뭐 있습니까? 자동차 보면 자손과 우상이죠. 네 가지만 보면 돼요. 네 가지만. 우리 이제 약관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급보고 계산할 때는 대인 대물을 하고 대인 1, 2를 하고 그 다음에 자손을 먼저 하기도 하고 무상을 먼저 하기도 하는데, 요건 이제 무상을 먼저 하는 게 여러모로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편리하게 자손부터 했거든요. 무상, 자손 이렇게. 약관은 요 순서대로 있어요. 대인 1, 2, 자손, 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무상을 먼저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공제 문제가 자동차 보험 약관이 무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급 기준은 대인하고 무보험차 상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배상 책임의 주체가 있을 때 무보험차 상해에서 담보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상 책임 보험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자손에서 못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공제하는 데 있어서 공제를 하는데 대인 배상금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금 공제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전에 이제 보험사별로 자손, 무상, 상호 공제가 있고 무상에서 공제하고 서로 이렇게 다른데, 지금 대부분의 보험이 무보험차 상해에서 먼저 선지급을 하고 자동차 자기신체 손해에서 차액이 있을 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약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급보험금 산정할 때는 배상 책임 지급 기준 있죠? 그 기준으로 먼저 다 산정을 하고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올해는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네 가지만 보면 돼요. 네 가지 모두 산정할 때 각각 사망, 부상, 후유장애 각각 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배상 책임 담보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법률상 책임 먼저 가리고 그 다음에 보험사 보상 책임을 따져보는 거고, 그리고 자기 손해 어때요? 요건 없고 바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오히려 심플하다고요. 요 그림을 이해하면 자동차 보험 다 해결돼요. 그리고 요대로 이제 사례 문제 풀이하면 돼요. 논리 전개하고 지급보험금 산정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세부 내용들이 결국 이제 암기할 사항들이에요. 예. 요 그림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요건 아마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건 기본입니다. 예. 자,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순서대로 해서 보험금 보상 책임, 보험회사 보상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자, 이 기초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사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할지 그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례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으면 자동차 보험 합격하는데 별 문제 없다 그랬어요. 약술 3문제 정도인데, 그렇죠? 사례 문제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가 어려워서 자동차 보험 때문에 과락 나시고 이런 분들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례 문제는 논술이긴 한데 논술 수준은 아니고 이러한 그 내용을 내 글로서 잘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글로서 잘 표현하려면 어떤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이 싹 그려져야 되고 그게 글로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막 그려서 보험자 또 이제 그 배상 책임 주체 또 피해자 해가지고 막 예? 심지어 이제 자동차까지 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글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저만의 이제 방법으로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표 하나로 그리고 요 내용은 그대로 표 하나로 정리하고 그러면 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논리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그걸 좀 해드릴 건데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좀 재미있겠다 이런 좀 그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문제는 조금 책임 부분에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문제 말고 2016년도 문제 작년에 2016년 문제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2016년 문제가 가장 무난한 문제예요. 무단운전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방법을 제가 기법을 좀 알려드리게요. 그래서 287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시험이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무단운전인데 387페이지 387페이지 자 보시면 지문 간단히 읽어볼게요. A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 승용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자신의 친구 B와 함께 놀러 가기로 하고 B가 운전하여 가던 중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충돌하여 A는 부상하고 B씨는 사망했다. 그리고 과실 비율이 승용차는 90%고 화물차는 10%. 그리고 A는 성인으로 20세 성인으로 운전면허가 없고 평소 승용차를 운전한 적도 없고 아버지도 A에게 평소 운전을 허락한 바 없다. 그 B, D는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었다 이거죠. 뒤에 이제 책임론은 변론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갑은 종합보험 가입하고 김영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을 가입했고 화물차는 대인 원만 가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차를 아들이 무단으로 가져와서 친구와 같이 무단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의 화물차랑 충돌을 해서 사고 발생한 건데 상대 차는 과실이 대인 원만 가입되어 있는 거고 내 차는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가족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전은 가족이 아니라 친구가 운전했고 그리고 피해자는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피해자가 A, B, C예요. A는 아들, B는 운전한 자, C 있죠. C는 상대차 운전자. 자, 대충 그림 그려주셨죠? 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그리고 그러지 말고 자, 보험자가 있고 보험자가 갑을이죠. 어차피 보험사별로 논리 전개를 해야 돼요. 보상 책임을 가려봐야 되니까. 갑, 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험사고요. 자, 지금 배상 책임의 주체를 상단에 놓고 피해자를 옆에다 놓는 거예요. 그냥 나열을 세우는 거예요. 자, 배상 책임의 주체 아까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부가 차량의 소지자죠.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무단으로 차량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친구 B가 운전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상대방에서는 C가 운전을 했죠. 됐죠?
자, 여기는 이제 보험자죠. 그 다음에는 피보험자 해당이 돼야 되니까 피보험자를 따져봐야 되는데 피보험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직 몰라요. 일단 이렇게 그냥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상을 받을 주체를 밑에 또 역시 나열을 하는데 먼저 이 지금 배상 책임의 주체를 가려야 되니까 범죄상 책임을 먼저 가려야 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의 지위를 먼저 가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은 가해자 내지 행위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가해자는 실제적 운전자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행위자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피해자죠. 여기서는 지금 손해의 대상이 A, B, C죠. 맞죠? 자,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죠. 문제 나오면. 그렇죠? 자, 여기서 먼저 1단계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률상 책임을 가려야 되겠죠. 법률상 책임을 가리려면 먼저 피보험자가 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여기서 아버지 차량을 A가 아들이 B와 함께 무단 운전을 했고 C와 이제 충돌한 거죠. 그리고 먼저 유효한 보험 계약이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서 계약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1인 한정. 특약. 그리고 여긴 배임원. 그리고 과실 비율은 나중에 이제 손해론 따질 때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법률상 책임을 가리려면 이 사람들의 지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부는 법률상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차량 소유자죠. 김영피범 자기 차 소유자는 어때요? 일단 아직 안 했는데 오늘 운행자를 책임 다 할 거예요. 자율법 할 건데 여기는 운행자예요. 자기가 운전하지 않더라도 배상 책임의 주체 범위를 넓혀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A는 당연히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전하는 게 자가 아니라 운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운행자예요. 그리고 B는 운전자입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순간 운행자가 되는 거예요. 자별법상. 그래서 운행자. 네, 민법상으로는 운전자예요. 또. 아, 이게 좀 이해 안 되시구나,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이 처음에 좀 어려운 건데, 운행자입니다. 근데 일단, 거기까지 안 됐으니 그냥 무단 운전자 합시다. 무단 운전한 거잖아요. 무단 운전자도 운행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했으니까. 자, 이 사람은 역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죠. 운행자. 그리고 이걸 민법상으로 따지면 운전자예요. 근데 자율법상은 운전자가 아니라고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운행을 했기 때문에 운행자예요. 민법상 운전자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법률상 책임을 먼저 가리려면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법률상 책임을 먼저 가려보라고 했죠. 자, 1단계로 우리는 자별법과 민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상 책임 따질 때. 자, 그러면 지금 사안은 A가 무단 운전자인데 어쨌든 피해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A가 무단 운전을 했는데 부모는 허락도 안 했고 그런 경우도 없고 무단으로 운전했어요. 그러면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지만 둘은 공동 운행자인데요. 공동 운행자 간에도 누가 더 직접적인가 구체적인가 간접적인가 추상적인가에 따라서 간접적 추상적인 운행자는 직접적 구체적인 운행자에 대해서 타인성 인정이 돼요. 타인 피해자의 개념 타인. 여기서는 둘 중에 누가 더
직접적인 운행자입니까? 자기를 위해 운행을 하는데 과연 누가 더 직접적이에요? A죠. 그러면 부에 대해서 타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어요. 아직 타인성을 안 했는데 운행자가 배상 책임의 주체고요. 타인성은 배상 책임의 객체예요. 타인이죠, 타인. 불특정 타인. 타인이 객체라고요. 배상 책임을 받는 자는 타인성 인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부모가 더 직접적이지 않고 A가 더 직접적이니까 자배법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자, 자배법상 책임이 없으면 그 다음에 보험사 보상 책임 따져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가 B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는 무단운전을 같이 아들과 같이 해서 직접 무단운전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더 직접적으로 운행을 한 거예요? B가 더 직접적이죠. 여기도 지금 무단 운전자라고 했는데 운행자입니다. 이것도. 예? 운행자. 공동 운행자 간에 얘가 더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역시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빌려가고 나서 자기가 무단으로 가져가서 친구 부모의 차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피해를 입고 배상하라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엔 보험사 보상 책임 따져볼 필요 없어요. 책임보험은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어때요? 상대차 운전자인데 자동차를 부모가 직접 운행하지 않더라도 무단운전의 경우에 무단운전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 소유자와 인적 관계에 있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인데 차량의 반환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이따 할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여기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운행 지배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법적 책임을, 보험사 보상 책임을 가려보는 거예요. 2단계로. 그렇죠? 맞죠? 1단계가 통과되면 2단계로 가죠. 2단계로 가서 피보험자, 김영 피보험자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법인상 책임이 발생했다. 그 다음 보험사 보상 책임을 따져볼 때는 요걸 피보험자 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자, 여기서 피보험자성 따져보라고 그랬죠. 피보험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보험에서 보상할 이유가 없죠. 피보험자, 보험자와의 보험계약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법률상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더라도 피보험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여기서 부는 김영 피보험자예요. 그렇죠? 김영 피보험자. 지문에 있잖아요. 보험가입 김영 피보험자. A는 무단운전인데 무단운전은 사실 이론이 있지만 우리가 피보험자가 기친 승사원이 있는데 친족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의 승낙을 요건을 하지 않아요. 승낙 피보험자가 달라서 그래서 김영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경우 그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봐요. 두 가지 요건입니다. 김용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거, 두 번째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할 것. 가족이라고 해서 다 피보험자가 아니라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할 것.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했고 관리하고 그리고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친족 피보험자로 봐요. 무단운전자니까 배상 책임 보험회사에서 담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험회사 배상을 해주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안 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죠.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친족 피보험자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 B는 어떻게 될까요? 무단 운전자잖아요. 무단 운전자는 운행자에 해당이 돼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한 자는 맞는데,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호를 할 배상 책임 주체는 되지 못해요. 무단 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이따 할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보험자가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피보험자 라인은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 보험사 보상 책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김영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약관상 면책 사유를 봐야 돼요. 면책 사유에서 특별한 게 없고 특약 위반인데 특약 위반이죠. 여기 1인 한정이잖아요. 1인 한정. 그런데 김영 피보험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약 위반이에요. 특약 위반인데 우리 1인 한정 특약 위반,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등 이제 운전자 제한 특약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도난의 경우는 예외. 도난하고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도난의 경우는 이제 무단운전과 절취운전을 포함을 해요. 절취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무단운전을 포함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험자 개별 적용. 이제 하나하나 할 겁니다. 보험으로 들어가서 다 할 거예요. 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은 뭐냐면 지금 사안의 경우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이 피보험 자동차가 무단운전자를 통해서 운행이 됐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자율법적 책임이 있잖아요. 김영 피보험자가. 근데 이 피보험자 개별 적용은 뭐냐면 각각의 면책 사유라든지 책임 요건에 있어서 피보험자별로 개별 적용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 중에 한 피보험자에게 개별 적용해서 책임이 인정이 된다 했을 때는 보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인 한정 특약 위반해서 면책을 지켜버리면 자, 여기 다 면책인데 여기서 보상 책임이 있잖아요. 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에서 면책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김영 피보험자가 자기가 물어야 되죠. 그래서 선량한 피보험자 이익은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면책이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서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1인 한정. 본인 운전하지 않았으니까 면책이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책임이 있는데 내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었을 때는 면책이지만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을 때 지금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운전을 허락한 바 없고 그렇죠? 평소에 운전한 적도 없고 그렇죠? 김영 피보험자의 피보험 이익은 보호하자는 거죠. 피보험 이익은 보호하자는 거예요.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배상 책임 리스크에 따른 나의 위험을 보험에 전가하는 건데 그 배상 책임 리스크를 나의 귀책 사유로 책임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배상 책임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호하자는 거죠.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따라서. 근데 아셔야 될 게 특약 위반은 대인 1은 해당 없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인 1은 해당 없고 대인 2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대인 1은 일단 담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 2도 둘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특약 위반은 대인 1은 상관없어요. 자, 1인 한정 특약 위반은 대인 1과 상관없다고요. 대인 2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와의 관계는 자기와의 관계니까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다만 배상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이 피보험자 해당이 된다면 이 자기 손해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 있죠. 자기 손해. 그러면 여기서는 A가 피해자죠. 피보험자죠. 그러면 자기 손해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2를 하고 이제 3, 4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3, 4. 네, 이제 무상은 해당 없어요. 무보험자 사고가 아니에요. 아까 이렇게 무보험 자동차 사고 해야 되는데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아니에요. 무보험 자동차는 뺑소니 보유 불명차 내지는 대인 1만 가입된 차 아니면 대인 무한히 가입되지 않고 대인 2에서 한도가 있는 그런 차량인 경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은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따질 때
여기는 무범죄 상해에 해당이 없고, 그리고 자손도 어때요? 자손도 해당이 없죠. 특약은 대인 투와 자손에 해당이 돼요. 자손도 특약 위반으로 면책이에요. 자, 이 특약 위반은 우리 대인 배상 투 그리고 자손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취급업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자손, 무상, 대인 투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약 위반은 대인 원만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특약 위반으로 면책인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요거는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와 B와의 관계에 있어서 둘 다 무단 운전 운행자인데, 자, 누가 더 직접적입니까? B가 더 직접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진정 공동 운행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정 공동 운행자는 둘 간에 비슷하다. 그런 경우. 어쨌든 간에 타인성을 따질 수가 없어요. 자율법상 책임이 역시 없어요. 자, C는 먼저 A가 C,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율법상 책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로 대인 원, 특약 위반과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담보를 해주고, 대인 투는 특약 위반이에요. 면책. 자, 무단 운전자 B의 경우 봅시다. 먼저 A에 대해서 자기 같이 운전한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자율법상 책임은 서로 일단 서로 따지기 어려워요. 진정 공동 운행자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민법상 책임은 일어나저나 운전했죠. 나의 과실로 사고를 냈죠. 일어나저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상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보험사 보상 책임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돼요?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보험사 책임은 있죠? 그렇지만 피보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B와의 B 관계, 자기의 관계는 따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아니니까 자손 무상 따질 필요 없고, 그렇죠? 그리고 C에 대해서는 자, 자율법상 책임도 있고 민법상 책임도 있어요. 여기서 무단 운전자, 이제 운행자죠. 자율법상 책임이 있고 무단 운전자, 민법상 운전자예요. 어쨌든 직접 운전한 가해자는 자기 과실했다는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단계로 가면 가면 안 되죠.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됐죠. 자, C를 봅시다. 의뢰 가입한 C. C는 역시 운행자고 민법상 운전자예요. 민법상 운전자. 그러면 첫 번째 자율법상 책임 있죠. 상대 차량 운전자잖아요. 민법상 책임도 있어요. 그러면 대인 원만 가입돼 있죠. 근데 그래서 대인 원만 담보되고, 역시 B에 대해서도 자율법상 책임, 민법상 책임 있고 대인 원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담보되고, 자기가 자기 관계에서 따질 필요 없는데, 자, 이제 자손 무상 따져봐야 돼. 무상은 대인 원투 다 보상 받았죠. 여기서 받습니다. 이렇게 보상 해당 없고, 그리고 자손도 해당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대인 원만 가입돼 있죠.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자손 무상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 결론인데, 지금 요 하나하나를 설명 안 했어요. 법률상 책임과 보험사항 책임 전혀 설명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결론을 제가 지어서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정말 빨리 할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결론이 났어요. 여기는 대인 원, 투, 대인 원. 그래서 논리 전개를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해봤어요. 그러면 갑보험사는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회사 피보험자성 여부 검토하고 무단운전대 피보험자성 검토하고 특약 위반에 따른 담보별 보상 책임을 검토하고 그리고 을보험사 같은 경우는 대임원만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검토해서 서론을 작성을 하고 근데 보험사별로 지금 묻는 문제는 법률상 민법과 불법행위 책임과 자위법을 운행자 책임을 논하고 보상 책임 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서론 그리고 갑보험사 책임, 을보험사 책임, 결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에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작성할 때는 미리 그 초안이 작성이 돼야 되죠. 여기서 초안이 다 작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 보고 논리전개가 바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해는 됐어요. 그 다음에 논술 작성할 때 이제 다시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쓸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림 같은 거 안 그리고 이 표 하나에서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요 안에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요 안에서 만약 그림을 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마른 모식으로 그리면 피해자가 밑에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림 막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림이라는 게. 근데 표 안에서 각각의 법률상 책임과 보험사 보상 책임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빠질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답안 작성하실 때 그대로 이거 보고 목차만 정리하면 되죠. 서론, 갑보험사의 책임, 을보험사의 책임, 결론, 지급보험금 산정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는 결론이지만 결국 이거를 학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례 문제 풀이는 별로 걱정 안 하시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또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사례 문제 풀이 요령을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또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가 나와요.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이제 보험금을 산정을 지급보험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 사례 문제가 지금 보면 한 10가지 유형에서 나오는데 뭐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새로운 유형을 자꾸 찾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가지 유형을 조합해서 만들면 문제가 다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새로운 판례들을 자꾸 따서 그걸 그대로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리운전을 하되 그 탁송 하는 그런 판례를 그대로 문제로 낸 거예요. 하여튼 뭐 문제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건설 현장에서 중기계를 사용하다가 중기계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난 경우. 이게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도로에서 운행하는 사고가 아니라 중기계에서 일하다가 그것도 운행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데 그만큼 이제 뭐랄까 새로운 이렇게 사례 문제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좀 예상컨대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은 그 보험금 산정 방식이 다르거든요. 책임보험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이렇게 산정을 해요. 근데 자동차 보험 어디까지 지급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문제가 4년 차까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왔지만 그런 문제를 좀 단순하게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지급보험금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대인배상 보상금 그 통지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보상을 하고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보상 내역을 통지를 할 때 그냥 치료비 얼마, 합의금 얼마 이렇게 치료비는 지루보존 됐잖아요. 합의금 얼마, 합의서에 뭐 민사상, 뭐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민사상 전손해액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서 쓰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라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냐면 여러분들 약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인배상 보상금 세부 지급 항목 통지.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 보험은 부상보험금 있고 후유장애 보험금 있죠. 그리고 사망보험금.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라 이거죠. 그래서 자, 부상보험금은 지급기준에 위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적손해, 요거는 이제 치료관계비요. 그리고 휴업손해, 간병비, 그리고 기타 손배금 있어요. 그렇죠? 아직 모르시나요? 요 금액을 하나하나 기재를 하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보험금 산정할 때 제가 문제풀이 반 그 사례 문제풀이집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하는 거예요. 여기 총 보험금이 얼마고 보상보험금 얼마고 거기에 위자료, 적존해, 휴업손해 각각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후유장애 보험금도 마찬가지죠. 위자료가 있고 상시수익액, 가정간호비, 각각 기재하고, 사망보험금 뭐가 있습니까? 위자료, 상시수익액, 장례비.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비용 손해가 있죠. 얼마?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나간 거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상보험금 얼마, 후유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 각각 얼마, 이게 필수사항이고요. 필수적으로 이거는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요청을 했을 때 즉시 그 내역을 통지를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 다 요걸 하겠죠. 그렇죠? 내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 다음에 보상금 얼마 받는데 그 내역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해줘야 된다고. 그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상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치료비 지불 보증 되니까 치료비 얼마고 합의금, 최종 보험금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통지했었는데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합의서 양식이 바뀌었다고요. 합의서 양식이 과거에는 그냥 공란만 있어가지고 위자료, 휴업손해, 상시수익, 기타 뭐 치료비 등등 해서 민사상 전 손해 이렇게 하고 합의서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양식 그대로 하고, 다만 여기서 뭐가 빠지겠어요? 요것만 빠지겠죠. 요건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된 나머지가 합의금이잖아요. 요것만 빠지는 거고, 그리고 이 비용 손해는 어때요? 피보험자의 비용 손해죠. 요것만 빠지고, 요 양식 그대로 해서 합의서가 표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보상 직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합의서 양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문제도 충분히 좀 이제 계산 문제가 좀 깊이 있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작년에 연습을 했는데 그런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14년부터 지급보험 계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유형, 그리고 계산 문제가 2014년부터 계속 나오니까 계산 문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 책임보험과 다른 게 이 내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다 있어요. 그렇죠?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간병비도 적극적 손해, 기타 손배금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그렇죠? 근데 우리 민사 손해액은 어때요? 그냥 토탈해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그래서 손해론 파트에서 지급보험금과 자동차 보험 차이가 그거라고요.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식은 다르겠죠. 책임보험과 이쪽은 다른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첫 시간에 결론을 내드린 겁니다. 결론을 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맛보기니까 이제 앞으로 저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시간 이 정도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론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